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14일 총기 규제 법안 하나가 가결됐습니다. 공격용 총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을 금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총기 소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총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기 보호 목적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에 개인의 목숨과 재산을 지킬 권리가 명시돼 있고 법률 이전에 미국의 역사이고 문화이기에 좀처럼 미국인들의 의식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사이고 문화여도 총기로 인한 많은 사건과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해 희생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총기협회 부회장은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는 것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밖에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은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징벌해도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에 이릅니다. 총기 남용,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으로 막아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이 오늘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찬성 10표, 반대 8표로 가결 처리됐으나 여전히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어가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군대에서나 쓸 수 있는 형태의 무기 공급과 소지, 이전, 판매를 점차 줄여나가자는 것이라며 일반 사냥용 총기나 레저용 총기는 대부분 제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커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참사 이후 지금까지 법사위가 통과시킨 총기 규제 법안은 4개로 늘었습니다. 무기 불법 거래 처벌 강화, 모든 총기 거래자에 대한 신원, 전과 조회, 학교 안전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법안도 앞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상원 전체 회의나 하원 관문까지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총기협회의 로비와 상당수 의원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 근처의 한인업소 5-6곳이 흑인 청소년에 의해 약탈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NYPD에 의해 숨진 10대 소년 키마니 그레이의 야간 추모 집회에 참석했다가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클린 이스트 플랫부시에 위치한 대형 약국 체인 라이네이드. 10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이 갑자기 계산대로 들어갑니다. 이내 컴퓨터, 계산대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가게 내에 있는 물건들을 강탈해 갑니다. 건너편에 한인이 운영하는 그로서리, 이곳도 흑인 청소년들이 몰려와 가게 안에 있는 과일들을 집어던지고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 9시경 수십여 명의 흑인 청소년들은 이 일대 가게들을 20여 분간 돌며 닥치는 대로 기물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주변에 한인 청과상과 슈퍼마켓 등 한인 업소가 많아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바깥에 있는 꽃, 그리고 바깥에 진열되어 있는 도마도 던지고 많이 놀랐죠. 이 사람이 그래도 다치지 않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난 토요일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0대 청소년 키마니 그레이 군의 야간 추모 집회에 참석했고 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난하는 시위를 펼치다가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문제는 월요일 시작된 야간 추모 집회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주변의 한인 업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 일요일까지도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아직도 장례 일정을 모르고 그 유가족들하고 접촉은 하는데 아직 장례 일정이 안 밝혀져 있으니까 이게 앞으로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한편 경찰은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약탈에 참여한 50여 명의 용의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2010년 10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에 미국에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된 후 뉴욕과 LA 등 여러 지역에서 기린비가 세워지고 있는데요. 기린비가 세워진 타운마다 일본인들이 항의성 메일을 보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뉴욕의 롱아일랜드, 그리고 버겐 카운티 청사 앞에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기린비를 세운 타운마다 일본인들의 항의성 이메일과 편지 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내지는 항의성 메일에는 위안부는 창녀들이라는 등 위안부를 비하하고 왜곡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안부 초상 화가로 잘 알려진 스티브 카발로 씨는 앞으로 일본에서 보내지는 항의성 메일에 답변을 맡게 됩니다. 카발로 씨는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만남과 그동안 연구해온 위안부 생활 등을 토대로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Well, certainly peacefully. I'd like to respond as peacefully and as friendly as possible, and just tell them the facts as I know it. You know, I've spent 4 or 5 years of my life researching this. People are just writing out of anger. I'd like to write out of reason. 카발로 씨가 이 일을 하기까지는 팰리세이즈 팍 시 정부의 도움과 뉴저지 장로교회의 재정적인 후원이 뒤따랐습니다. 특별히 커뮤니티와 우리 그 한인 커뮤니티 잘하는 우리 2세들에게 이 역사 사실에 대한 우리가 관심 있고 잘못 해석되고 이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명, 또 교육적 차원에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이슨 킴 팰리세이즈 팍 부시장도 위안부 문제를 바로 알리기 위한 영문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김 부시장은 한국어로 된 웹사이트는 많지만 영어로 돼 있는 웹사이트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교육 측면에서 웹사이트를 개인적으로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말로 한국에 있는 웹사이트를 컨택하는 거는 쉽지만은 이거를 알려야 되는데 세계 공용어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 웹사이트를 지금 만들어서 일본 측은 위안부 희생자들에게 이미 사과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단독으로 뉴욕 한인회장에 출마한 민승기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의 회장 인준과 한인회 측 개정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3대 뉴욕 한인회장으로 민승기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거수로 진행된 한인회장 인준은 102명 이상의 정회원으로부터 찬성을 받아 민 전 이사장이 당선을 확정되었습니다. 민 당선자는 존경받는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2년 후 임기가 끝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사회를 위대한 한인 사회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꼭 필요하긴 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뉴욕 한인회가 뉴욕 한인 사회에서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욕 한인 사회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위대한 한인 사회를 만들 수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0만 달러의 선거 공탁금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선관위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각 언론사별 광고비 등 선관위 운영 비용으로 2만 6천 달러를 사용했으며 남은 선거 공탁금 7만 4천 달러는 이사회 보고 후 33대 한인회로 기속됩니다. 저희 33대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우리 동포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깨끗한 선거 공영제를 정착하기 위해 절제와 전략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뉴욕 한인회 측 개정에 대한 인준도 진행됐습니다. 한인회 회칙 개정위원회는 미래 지향적인 한인 역사를 내다보고 대내외 위상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뉴욕 한인 회칙을 마련하기 위해 회칙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는 임기 6년에 회관, 상벌, 정치력 신장 차세대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칙 개정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한인회에 대해서 누구나 경험 있는 누구나 공통으로 있었던 연속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라는 걸 뒀습니다.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 개정안은 민 당선자가 임기를 시작하는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의 법안 상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요. 법안 상정은 4월 중순쯤에나 이뤄질 전망입니다. 팍스뉴스는 지난 10일 이민개혁 8인방들이 특히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자신들이 약속했던 3월 말을 넘긴 4월 둘째 주에 이민개혁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3-4번씩 슈머 의원과 맥케인 의원 사무실에서 교대로 모임을 열고 매일 토론을 벌이며 논의한 결과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고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경 경비와 불법 고용 단속 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숙련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유입하는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미 상공회의소와 산별노조연합 측이 프로그램 시행의 대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초청 근로자 인원과 고용기간 그리고 임금 수준 등 세부 내용에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이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상원 양당 의원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작성이 부활절 휴회 이전인 오는 22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상원이 재소집되는 4월 8일 이후에나 법안 상정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 규정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먹고 마실 자유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요. 소송을 하면서까지 반대해왔던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늘부터 델리와 레스토랑, 카페, 극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16온스가 넘는 대용량 설탕 음료 판매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식품협회 등은 시정부가 음료 사이즈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승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지난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맨해튼 뉴욕주 법원 밀튼 팅클린 판사는 어제 일부 설탕 음료를 일부 사업체에서만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의 시행 여부를 시의회가 아닌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보건위원회가 결정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식품협회 측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이번 규제가 일부 상인들에게만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 시민들의 심각한 비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대용량 설탕 음료 규제에 대해 먼저 3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건당 $200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었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아무리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해도 꺼림칙한 것은 사실인데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홀푸드 마켓이 유전자 변형식품에 별도 표시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갤러 홀푸드 사장은 늦어도 2018년까지 유전자 변형 식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1990년대 이후 확산되기 시작해 지금은 전 세계 식품 전반에 퍼져 있으며 유럽연합은 물론 영국 일부에서는 유전자 변형식품 표기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옥수수와 콩의 대부분은 유전자 변형 상태로 생산됩니다.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사과가 쉽게 썩지 않도록 하거나 연어의 생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방안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 사용을 권장하는 코스코피아 연구소의 마크 카스텔 공동대표는 홀푸드의 방침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제조협회는 성명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이 뭔가 이상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성명은 이미 유전자 변형식품은 세계보건기구, 미국 의사협회는 물론 식품의학국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꽃내음들,
움츠렸던 마음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복병이 있죠. 바로 봄철 꽃가루 엘러지인데요. 올해 봄철 엘러지가 예년보다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인들의 약 3,500만 명이 엘러지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미 엘러지 천식 면역학회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엘러지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의 레오날드 비엘로리 박사는 슈퍼스톰 샌디의 여파로 습도가 높아졌고 나무들도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아 올봄 꽃가루가 심하게 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의 한 관계자도 지난주부터 벌써 엘러지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엘러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꽃가루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고 꽃가루가 옷이나 머리 등에 달라붙기 때문에 니트 소재의 옷보다는 매끄럽고 촘촘한 소재의 옷을 입고 마스크나 모자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또 손으로 눈을 비비지 말 것과 집에 돌아와서는 손과 얼굴, 눈 등을 물로 꼭 씻어야 합니다. 집 창문이나 차창은 항상 닫아두고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루클린에서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경찰관에게 총기를 겨눴다가 도망가는 10대 청소년을 경찰이 살해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시위대는 경찰들의 과잉 대응이었다며 경찰들을 규탄하며 추모 집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상점들이 약탈당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약탈당한 업체가 대부분 한인 업체들이었습니다. 시위대들의 타겟 약탈이었는지 아니면 주변에 한인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었는지 모르지만 피해 업소 대부분이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봤다는 데 대해서 한인 업체들은 또다시 흑인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 80년대 후반 이곳 처체비뉴에서 한국분기로 한인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심정입니다. 흑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한인 업체들은 그동안 흑인 고객들에게 불친절하고 고객들을 무시하는 모습과 지역사회에서 돈을 벌어 지역사회에 환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흑인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대상이 됐고 불편한 관계였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인사회는 흑인사회에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흑인 고객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한인과 흑인 사회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가까운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의 과잉 대응 논란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들은 한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치고 그야말로 상점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강에서 뺨 맞고 동대문에 가서 화풀이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했는데도 이들은 감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흑인들의 속성이 그런 걸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은 흑인들의 약탈도 문제지만 이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경찰들입니다. 도망가는 청소년에게 총격까지 가하면서 범인을 추적하고 강력한 치안을 외치고 있는 뉴욕시 경찰들이 경찰 바로 앞에서 한인 상점을 때려 부수고 돈을 훔치는 폭도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지난 4.29 폭동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당시에도 한인타운을 에워싸고 있는 베버리 힐스를 비롯해서 리들 도쿄, 차이나타운 등은 경찰들이 방어벽으로 에워싸고 지켜주면서 한인타운이나 한인들의 비즈니스가 밀집되어 있는 사우스 센트럴 지역은 무방비로 방치해 폭도들의 약탈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 피해자들이 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두고 우리의 정치력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인 정치적 신장을 위해 미주 한인동포사회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미치 못하는가 생각하니 마음이 우울합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하고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이유로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피하려다 보면은 짖던 개는 달려와 장단지를 물을 것입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들의 안일한 치안에 대해서도 강력한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할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600년 만에 자진 사임. 그는 얼마 전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 의사를 밝혔는데요. 가톨릭 교계는 콘클라베라는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 시스템을 가동시켰습니다. 콘클라베는 라틴어로 열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교황 선출은 만 80세 미만인 115명의 추기경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가 넘는 득표가 나와야 선출됩니다. 지난 12일까지 검은 연기를 뿜어내던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드디어 지난 13일 흰 연기가 피어올랐고 5번째 투표에서 266대 교황을 선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입니다. 비유럽권에서 교황이 선출된 것은 1000년 만에 처음이고 미주 대륙에서 교황이 탄생한 것은 2000년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새 교황은 교황 즉위명으로 프란체스코를 선택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자금 세탁, 부패, 성직자들의 스캔들, 권력 남용 등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개혁의 좌절을 겪어야만 했던 베네딕토 16세의 사임을 거울 삼아 가톨릭 교계는 평화와 안보, 인간 존엄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잘 풀어야 할 것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